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서학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97년도 IMF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GDP 대비 또 23%까지 떨어졌는 상황이다. 환율 상승에 가장 대비하기 좋은 방법이 바로 네, 오늘 모신 분은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참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 소위 그린북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보면 5월호에서 내수 하방 수출 둔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 지금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서학 분석이라고 해서 가장 간단하게 만든 한국의 경제 현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점은 우리나라가 GDP는 세계에 한 10위 정도 되고 네. 제조업은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융에 있어서는 세계 35위로 아주 바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약점 이것이 바로 한국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3고 시대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환율 한 1,400원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원화 환율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를 올려라 이렇게 돼서 이제 돼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은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주 52시간제를 강력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대기업들의 연구원들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강력한 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가 우리가 한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 가운데 10%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 근로자의 10%에 가입되어 있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이 강력한 노조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노동법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면 절대 해고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우리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에 모두 다 정부가 허락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파지티브 제도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한국은 현재 스마트폰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등인데 우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에어비앤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다도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정부가 허락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파지티브 제도, 또 허가제라고 부르는데, 미국은요, 이게 네거티브 제도라고 부릅니다. 불법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바로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탄생했습니다. 우버는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고, 에어비앤비는 자기 집에 남는 방을 외국인에게 숙소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876년 개화기 때 우리가 서구 과학 기술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배척하고 외국인들을 막고 과학 기술을 금지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일본의 지배를 36년이나 받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위, 통신 인프라 세계 1위인데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거의 몇 나라 안 되는데 우버를 금지시켰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빨리 4차 산업혁명을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규제, 미국의 법인세가 21%인데요. 한국은 26%입니다. 트럼프가 우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 비난을 많이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미국의 법인세를 21에서 15%까지 낮추겠다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미국으로 계속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45%고 상속세는 60%입니다. 우리나라 우량한 기업들이 전부 다 상속을 못하고 사모펀드에 팔리고 있습니다. 뭐 락앤락, 맘스터치 전부 다 사모펀드에 팔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그게 제일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러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FDI라고 부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우리가 FDI라고 부르고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보다 한국 기업이 유출된 것이 2배나 많습니다. 2023년에는 5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 대학생 청년 취업률 45%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주위에 보면 우리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이 다 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약점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수학 분석을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마이너스 성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요.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돼 있고 노동법을 더 강화하겠다 각 공약마다 다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가 약점을 극복해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약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환율도 약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수입의 100%, 주 52시간, 강력한 노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는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의 고관세 전략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1분기의 경제가 마이너스 0.2%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 네, 아마 이 열거해 주신 것들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이 될 정도로 고질적인 또 너무나 드러나 있지만 손을 못 대는 문제들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지금 그런 말이 있습니다. IMF 이후에 우리 한국 경제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이거 너무 좀 오버한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책을 하나 출간했고요. 트럼프 2기의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거고, 이거는 경제 성장 관련된 책입니다. 바로 이제 트럼프의 집권이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에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걸 제가 만든 거고요. 미국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대미 무역 흑자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요겁니다. 우리나라의 GDP 규모로는 한 12에서 13위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미국이 한 25조, 중국이 17조, 한국은 한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DP로 보면 세계 12의 강대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여기가 제조업의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액으로는 세계 5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이제 무역만 해주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더 수치상으로 높지만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자, GDP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2의 강대국이지만 저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환율은 없습니다. 우리 원화가 국제금융에서 결제가 되는 비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마 세계 한 35위, 한 40위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전 세계 GDP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 정도 됩니다. 왼쪽에 한번 보시면 미국이 전 세계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한 17조 달러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왜 이렇게 견제하고 인공지능 반도체도 수출을 못하게 하느냐 하면
중국이 미국의 GDP를 70%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글로벌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은 한 4%, 일본은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문제가 없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가 97년도 IMF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 GDP의 한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외환보유고는 GDP 대비에 23%밖에 안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보다 외환보유고가 더 작습니다. 우리가 대만을 한번 보시면요. 대만은 GDP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겨우 7천억 달러인데 우리는 대만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국가 GDP의 7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홍콩, 대만 전부 다 100%가 없는 외환보유액을 비축해서 국제금융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997년도 IMF를 위기를 맞았었는데요. 이 대만은 그때도 유일하게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전부 다 국가가 파산을 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는 국제금융에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기축통화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를 비교할 수가 없다. 결론은 스위스와 홍콩, 대만은 100%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위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GDP 대비 또 23%까지 떨어졌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금융위기의 상황이 한국에는 언제든지 재발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두 번째로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적정한 외환보유고에 대한 이론입니다. 지금 현재 IMF가 제안한 것은 한국에 6,800억 달러를 보유해라. 유동외채, 경상직업액 이런 걸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경상직업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 내고 은행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상직업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을 수출해서 원유를 사옵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에 지급해야 되는 경상직업액이 우리나라가 매월 한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경상직업액이라고 부르고 유동외채라고 부르는 것은 단기외채의 2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기 채권은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단기 채권이라고 부르고 중기나 장기는 5년 이상을 중기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중기나 장기는 언제 만기가 돌아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 채권의 2배를 우리는 유동외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BIS가 우리 대한민국이 적정한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야 되는 것은 2004년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3개월 경상직업액, 유동외채 3천억, 경상직업액 1,000억 달러가 우리나라가 매월 지급하는 거니까 한 3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 주식 투자액 대한민국은 현재 주식 시가총액이 한 2,5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32%가 외국인 투자 지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민은행은 외국인이 80%가 넘습니다. 삼성전자는 45%가 넘습니다. 이와 같이 절반 이상은 우량한 기업의 절반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IS가 제안한 우리나라의 적정한 외환보유고는 9,2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 개 다 IMF의 말을 들었던 아르헨티나는 지금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12번째 국가가 파산했고 파키스탄, 스리랑카 12개 나라가 이미 파산을 해서 외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환 위기는 항상 반복되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절대 예외가 아니다. 저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적정한 외환 보유고가 9,200억 달러인데 현재 그 절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외환은행 자산 구성을 한번 보시면 정부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정부의 채권입니다. 36%가 가지고 있고 23%라고 하는 정부 기관채는 미국의 프레디맥이라고 하는 모기지 채권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기지 채권 프레디맥은 2008년도에 미국이 파산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연방정부가 파산을 시키지 않았지만 이전 정부 기관채도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치금은 4%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려고 해도 현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의 회귀 분석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원달러는 82%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970년도에 200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1,400원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R 스퀘어라고 하는 것을 결정계수라고 부르는데요. 82% 확률로 달러는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아마 이제 올 연말에 1,500원, 1,600원, 내년에는 1,700원 계속 오를 것이다. 바로 이렇게 환율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제 환율은 계속 오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환율은 이렇게 82% 확률로 우상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IMF 위기가 언제든지 한국에도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 한국은행이 가장 중요한 것은 외환 보유고를 현재 2배 이상 정액해야 되는 겁니다. 네. 차기 정부도 저는 외환 보유를 2배 이상 늘려야만 우리가 국제금융에 안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한 4천억 달러 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어쨌든 23%이 비중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게 그 전문가들의 의견, 해외 은행들의 의견이고 IMF의 의견이라고 봤을 때 이게 근데 그 정도로 심각한 거로 봐야 되는 거군요. 대만보다도 우리가 더 적긴 하네요. 저는 참 대만이 똑똑합니다. 대만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되고 중국 본토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대만은 국공합작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중국 역사가 다 우리 한국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대만은 미국의 도움으로 조금 좀 했지만 정부가 부패돼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당 정부가 이제 대만에 넘어왔습니다. 지금 대만은 한국과 산업 구조가 똑같습니다. 대만의 TSMC 비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의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그 어떤 나라도 믿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일통화스와프, 한미통화스와프 2개 다 없습니다. 절대 미국은 한국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정말 자국에게 도움이 될 때는 한국을 살려주겠지만 오히려 한국을 이용하겠다 싶으면 1997년대 오히려 미국은 방치했었고 우리나라에 더 많은 우량한 기업들을 미국이 가져갔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는 론스타의 하나은행 투자라든지 이런 걸 잘 경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일통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없습니다. 딱 100억 달러만 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600억 달러를 체결해 줬었고 일본이 700억 달러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없다. 지금 한일통화사업 100억 달러만 같이 체결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근데 대만은 이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국제금융에 있어서는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비축했고 97년도에도 전혀 위험을 겪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대만을 보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한국과 산업 구조도 똑같고 인구도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우리 한국보다 외환 보유고가 더 많습니다. 5,700억 달러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이제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더 금융위기가 더 쉬워지고 위기가 오는 거죠.
환율이 오른다고 하는 것이 국제금융에 가장 좋은 신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하지만 한국은행에서는 뭐 문제 없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분하게 넉넉하다. 이거를 또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항상 매달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이 외환보유고 수치를 매달 통계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한국은행의 발표라든지 외환보유고 추세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97년도에 한국은행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충분한 외환보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IMF 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했지만 97년도 12월에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외환 위기를 신청했습니다. 국가 부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하지만 한국은행이 저는 너무 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IMF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가 국제금융 위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IMF 사건이라든지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가 하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가 국제금융 위기에 대비하고 환율 상승에 대비해야 된다. 저는 뭐 우리 한국은행이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충분한 대비가 못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97년도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제가 박사 공부를 하게 됐고 교수가 하게 된 계기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가 났고 우리 경제학자들의 책임이 바로 이런 국가 부도를 막고 촉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굉장히 비밀리에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외환보유고 총액에 대한 것인데 운용에 대한 것도 잘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론은 우리 정부나 국회가 한국은행에 맡겨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투자은행에 투자를 잘못했어요. 90% 날린 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하치 우리가 한국은행도 너무 철저하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 스스로가 외환 위기나 환율 상승에 대비해야 되고 환율 상승에 가장 대비하기 좋은 방법이 바로 미국의 우량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4천억 불, 물론 하는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어떤 그게 있다 하더라도 불안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됐든 경제 주체들 뭔가 안전하다, 자신감을 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들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내수부진이라는 어떤 아젠다를 갖고 있잖아요. 문제를. 이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4천억 불 가지고 환율을 방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이제 무역 의존도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은 무역 의존도가 25%밖에 안 됩니다. 네. 딱 반대입니다. 일본은 내수가 75%입니다. 일본은 1억 2천이 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내수가 튼튼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무역 의존도 20%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내수입니다. 바로 내수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미국과 일본이고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삽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매달 석유를 사와야 됩니다. 네. 바로 그런 이유다. 저는 우리나라가 내수에 지금은 이제 워낙에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와 또 수출도 함께 살려야 되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금융 안전이다. 저는 이 국제금융 시장도 우리가 전 세계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과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자국을 방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방력을 스스로가 키워서 스스로가 나라를 지켜야지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대신해서 지켜주지 않는다. 이 국제금융시장은 정말 냉정한 시장이고 한국의 우방국이라고 했던 미국이나 일본도 일본이 외환위기 시절에 가장 먼저 한국에 단기 채권을 팔면서 나갔고요. 바로 그 다음이 미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일부는 한미 통화 스와프나 한일 통화 스와프를 빨리 맺어서 체결해야 된다는 말도 하지만 저는 대만처럼 우리가 스스로가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비축해라.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 적정한 외환보유고는 9,200억 달러라 그랬습니다. 충분한 외환보유고 비축으로 해서 그 어떤 나라도 의존하지 않고 한국의 환율을 안정시켜야지. 저는 IMF와 같은 상황이 다시 재발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아마 우리나라의 우량한 대기업 절반도 IMF 때 망했습니다. 네. 좀 대우라든지 기아자동차 전부 다 그때 망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엄마 아파트 그 당시에 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마 그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렇게 상황이 재발할 수도 있다.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고 철저한 대비를 하자는 게 저희 취지다. 한국은행이나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